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더 좁습니다. 면적이 좁아서 옆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절대농지에 따른 규제가 많이 있는데 거의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절대농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횡보도나 이런 쪽으로 좀 혁신도시 클러스터를 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원주에는 3개 대학이 한 지역에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원주 역세권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나 AI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신기술 상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면 그것이 원주 발전에 정말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원주가 수도권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수축하는 도시는 아닐 것 같습니다. 판교와 원주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교 쪽으로 확장을 해서 원주까지 오게 되면 젊은 인재들이 와서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산업을 상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빨대 효과가 아니라 좀 더 수도권이 확장되는 원주까지 오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죠. 국회의원이 되면 원주를 위해 어떻게 일할 건지 원주 아는 척이 후보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시간. 오늘은 원주시 을 지역구에 출마한 현역 국회의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후보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 원주 아는 척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주 아는 척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주을 국회의원 송기현이고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원주을 후보로 공천이 된 지금은 예비 후보로 되어 있는 송기현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앞으로 총선 과정에서 여러분과 자주 만날 텐데요. 만나는 과정에서 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동안 저한테 많이 기대했던 건 어떤 것인지 같이 나눠보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어떤 것인지를 또 나눠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 만나보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님 어쨌든 2016년부터 지금까지 재선 국회의원으로 이제 8년 동안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지금까지 이제 의정 활동을 좀 자평해 보신다면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근데 원주에서 필요한 일들은 거의 다 제가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원주시장께서 이제 제 원창호 시장이 주로 많이 계셨고 또 원광시장이 바뀌어서 2년 하고 있는데 그 원주 지자체 시장들이 원주를 해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제가 다 거의 다 이루어 드렸고요. 또 원주에서 필요한 원주에 꼭 필요한 국가 산업도 저희들이 거의 다 이뤘다 생각합니다. 특히 SOC 산업의 경우에는 여주 원주 전철을 당초엔 단선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곡선으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판부 신림간 4차선 확장 공사를 당초에는 터널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 동절기 안전이 터널을 꼭 요구하기 때문에 터널을 다시 설계하는 것을 넣는 것 설계 변경이 되도록 해서 그것도 300억, 400억 정도는 예산이 추가로 되는 그런 정도의 일을 했고요. 그 밖에 원주에 필요한 이제 원주 과학관 유치를 했었고 지난해에는 바로 강원 오페라 하우스 그 유치도 성공했었고 그래서 원주 시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의 대부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주가 이제 기본적으로 3가지 산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의료기기 산업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 부품 산업이고 그 밖에 이제 자영업자 여러분이 많이 계시는 일반 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의료기기 경우에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것을 통해서 디지털 기술과 또 AI 의료 데이터 등을 다 융합해서 할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많이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의 특구를 만들어 지정을 시켜서 그 규제자의 특구를 통해서 새로운 신기술이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지난해는 또 특히 이제 첨단 국가혁신 클러스터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산업이 좀 더 고도화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놨다. 또 하나 자동차 부품의 경우도 언제 큰 산업 중에 하나인데 자동차가 많이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해서 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도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있는 부품 회사들도 바뀌는 산업 환경에 따라서 새로운 제품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역량을 많이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결국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많이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어쨌든 원주에 필요한 뭔가 사업이라든지 뭐 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데를 서포트하는데 굉장히 8년 동안 힘써오셨다고 자평을 하고 계신 거고요. 일일이 제가 다 손을 꼽을 수 없을 것 많고 저도 제가 한 일을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혁신도시에 있는 뭐 도서관 또 음. 여성가족센터 그리고 체육관 등등도 거의 제가 원주시에 필요한 일 거의 다 와서 어쨌든 했습니다. 국비 확보하시는 거에 굉장히 공을 들이신 걸 또 많이 어필하고 많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을 또 네, 의회에서 많이 네. 노력을 해주셨던 것 같고 네. 혹시 입법 활동 중에서 기억에 남는 뭐 한 가지 쭉 꼽아주실 거 있을까요? 우선 뭐 우리 도민들 원주 네. 시민께서 가장 기억이 많이 나시는 건 우선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법이겠죠. 그렇죠. 뭐 아직도 미완의 법이긴 하지만 또 채워넣을 게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틀을 만드는데 그때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당시에 이제 이광재 그 당시 이제 갑지역 의원하고 네. 저하고 저희들 서영교 그 당시 이제 행안위 위원장이었는데 같이 협력을 해서 특별자치도법을 일단 출범을 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입법 성과를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린 자녀들이 빚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는 법도 제가 했었고, 아, 이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출입국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국내에 많이 있는데 네. 이분들이 그 보통 하는 우리 전자거래하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이것을 내국인과 거의 같은 수준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한 적이 있었고 또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면세점이 사실 4,800만 원으로 고정된 게 한참 오래됐었는데 그것이 이제 8,50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 21대에서 제가 처음으로 발의해서 성과를 이뤘다고 적용 기준을 하셨습니다. 좀 확대해 준 거라고 그렇습니다. 했군요. 지금 현재 8,500만 원까지 확대되어 있어서 간이과세 기준이 확실히 늘어난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뉴스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 음주운전자, 상습 음주운전자 시동 잠금 장치 설치 그런 법안 발의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발의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8년 동안 또 계속 하고 계셨으니까 입법 네. 성과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원주 어떻게 보면 역사상 첫 3선 연임에 도전을 하시게 되는데요. 보통 뭐 국회의원 3선이면은 우리가 흔히 중진 반열에 올라섰다고 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상임위원장이라든지 뭐 당내에서는 원내대표 자리도 보통 그렇습니다. 3선 의원들이 맡게 되잖아요. 이제 후보님도 어쨌든 출마 기자회견에서 중단 없는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 있는 3선 중진 의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셨는데 반면에 또 여당 후보 쪽에서는 이제는 원주에 좀 새 인물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또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어떻게 보면 후보님 반론을 하시면서 본인의 좀 그동안의 역량, 경험 이런 걸 좀 어필하신다면 어떤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국회는 기본적으로 선수에 따라서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초선은 그냥 이제 평의원을 보통 하고요. 그다음에 재선의 경우는 이제 상임위원회 간사를 하고 그다음에 3선이 되면 보통 위원장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달라지긴 하죠. 저도 초선 때 법사위 간사를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하는 거고요. 보통 초선 때는 간사를 하지 않고 재선 때 합니다. 그 당에서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재선 때는 이제 수석이라는 걸 합니다. 원내 수석을 하거나 정책위 수석을 합니다. 3선이 되면 정책위 의장을 하거나 원내 대표를 하게 되죠. 저는 이제 재선 때는 마찬가지로 또 정책위 수석하고 원내 수석을 다 했는데 그 3선이 하면 그게 이제 원내 대표가 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그 역할이 있습니다. 원내위원장도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국회는 253개의 지역구에서 온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직역이 다 있어가지고 이해가 굉장히 충돌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근데 결국 이해 충돌되는 여러 가지 사안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이 상임위원장은 원내대표한테 있다는 거죠. 제가 정책위 수석을 하거나 원내수석 할 때는 교섭하는 최종 역할은 제가 했습니다. 상대방 당이나 다른 이제 이해관계 충돌되는 다른 직역, 상임위 간에 그 실제 교섭하는 협상하는 교섭은 수석이 하게 되는데 실제 최종적 결정은 결국 원내대표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최종 결재권자니까 사실상. 그것을 말하는 정치력이라고 정치적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주가 관련되어 있는 이해 충돌되는 여러 가지 문제, 그 원주에 현안이 되어 있는 문제에서 다른 지역과 이해 충돌 문제가 있거나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원주에 유리하게 결정을 하는 결국 원주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힘입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건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게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거는 기존에 있는 인물이 일을 못했을 때, 잘 안 됐을 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때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거죠. 달리는 말에는 새로운 기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달리는 말은 계속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거는 다시 새로운 도전자가 자기를 어떤 어필하기 위해 하는 것일 뿐이지 현재 원전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초선으로서 역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원주는. 어쨌든 지금 원주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힘있게 추진하려면 정치력이 쌓인 어쨌든 인물이 계속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네. 계신 거죠. 이제는 기본적인 거는 다 했는데 음. 기본적인 거 떠나서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더 이제 큰 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큰 걸 만들려고 하면 다른 지역과의 충돌이나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중부권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것을 네. 원주까지 확장하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은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그 클러스터 있는 지역하고 원주하고 이제 이해 충돌이 되는 거죠. 자기네 걸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고 우리는 가져오려고 하는 게 있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이런 것을 가져오는 이런 것은 바로 정치적인 힘이 결정하는 것이죠. 어쨌든 삼선이 되시면 뭐 상임위원장이 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내대표가 되실 수도 네, 있고 그러면 네. 좀 더 결제할 수 있는 소유 권한이 생기는 거니까 최종 결정을 할 할 수 있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역 현안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 하는데 출마하신 뭐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주시 을 지역구가 좀 처한 문제 이런 거는 좀 어떤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세요? 혁신도시를 좀 더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지금 현재 바로 이렇게 접근성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서 신도시하고 고속도로하고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이미 이제 관설 IC가 추진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완공되면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혁신도시 연결하는 그거에 필요해서 혁신도시를 좀 더 접근성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혁신도시에 부족한 게 좀 있습니다. 뭐가 부족하냐면 남자고등학교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남자고등학교. 네, 원주여고는 있는데 남자고등학교가 따로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그래서 남자고등학교 필요하다는 말씀 많이 하셔서 남자 고등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혁신도시에 유치하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네.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혁신도가 좀 좁습니다. 면적이요? 예, 그래서 원주에 있는 혁신도시 클러스터들은 다 분양이 됐습니다. 다른 지역은 미분양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주는 필요한데 면적이 좁아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옆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과서동 옆에 행구동이나 이런 쪽으로 좀 혁신도시 클러스터를 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제2공공기관 유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하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또 원주 을에 관련된 문제 중에 하나는 관련 좀 마찬가지 교육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네. 그 원주에는 세 개 대학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가 지역에. 있고 네. 또 강릉원주대학이 있고 한라대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원주에는 상지대도 있고 동구대도 있고 그래서 다 같이 다 협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세 개 대학은 한 지역에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흥업에 다 있죠. 네네. 네. 그리고 다행히 또 그것이 지금 원주역이 확대되고 있는 원주역 예전에는 남원주 역세권이라고 했는데 원주 역세권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같이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한데요. 발전시키는 동력은 바로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대학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대학 교육이 살아나면 소위 지방대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또 교육을 통해서 인재가 나옴으로써 지역에 필요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저는 세 개 대학과 그 남원 역세권, 원주 역세권랑 결합을 해서 거기에 대학생들이 창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창업 밸리를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흥업 쪽에 만드시겠다는 거죠? 남원 역세권 쪽에. 그래서 그 지역이 새로운 산업, 특히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나 AI 반도체나 아니면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신기술 창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면 그것이 원주 발전에 정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흥업 쪽에 어쨌든 있는 대학생들이 남원주 역세권과 연계해서 좀 창업을 원활하게 해서 뭔가 좀 스타트업이 될 수도 있고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시겠다는 뜻으로 얘기가 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첨단산업 교육특구라는 것을 만드는 건데요. 이번에 내신 공약이죠. 예. 첨단산업 교육도 만들면 거기에 이제 정주 여건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도 하고 교통편도 추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사실 거의 얘기를 다 해주신 것 같겠는데 혁신도시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긴 했었거든요. 이제 뭐 혁신도시 아시다시피 뭐 가족동반 이주율이라든지 공공기관과 연계한 뭐 기업 유치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미 온 분들도 정주 이런 환경 여건의 만족도가 좀 낮은 편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뭐 앞서 말씀을 계속 해주셨지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구상하시는 게 지금 말씀하신 좀 그런 여러 사업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대략 그렇게 보시고 되는데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실제
전국엔 혁신도시와 비교하면 사실 원주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좋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고등학생을 갈 그 교육 여건이 부족하다는 점도 그렇죠, 있고 교육 여건.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데가 적다 이런 면도 있고 또 교통 조건도 좀 적절하지 않은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런 게 말씀드려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제가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혁신도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건설 IC 부분 연결도로 또 하나는 남자고등학교 네. 유치 또 하나 이제 강원 오페라하우스뿐 아니라 네. 그 지역에 아이들이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직업 체험할 수 있는 직업 체험 파크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혁신도시 쪽이에요? 예.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그런 여건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혁신도시 클러스터를 좀 확대하시겠다고 했을 네. 때 제가 보도를 봤을 때는 인근에 있는 절대 농지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확대도 고려를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근데 언뜻 보도로만 이제 시민들이 접했을 때는 이거 뭐 막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방식일까요? 뭐 양수기업장인데 저 기본적인 이제 저희 그 타겟은 혁신도시 클러스터를 확대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같은 동반 효과로 절대 농지도 상당부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또 강원특별자치도법에서 네. 상당히 강원도는 절대 농지에 많이 묶여 있는 것이 강원도 발전이 많이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 많죠. 예. 그래서 이것을 상당 부분 이제 풀 수 있게 했는데 실제 도심과 가장 접근되어 있는 절대 농지가 행구동 지역과 또 이 판부 쪽의 서곡 이쪽이 가장 도심과 접근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촌적이라기보다는 농촌반 도시반 이런 정도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좀 불필요하게 좀 절대 농지가 돼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런 데는 절대 농지를 풀 수 있는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특자법에 또 강원도 특별자치도법에서 풀 수도 있긴 하지만 또 하나 그냥 말씀드린 그냥 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잘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행거등 혁신도시 클러스터를 만들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분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요. 그걸 그렇습니다. 하는 김에 네네. 절대 농지 불필요한 그렇습니다. 것도 해제를 하자. 네. 그렇죠. 아까 이제 오페라하우스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이 시민들한테는 또 관심이 많은 부분일 것 같아요. 혁신도시 계신 분들도 그렇고 옛 종축장 부지 활용이 사실 뭐 20년 동안 지금 수건 사업이 되고 있는데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8기는 오페라하우스 지금은 뭐 더하트 강원 컴플렉스라고 해서 복합 문화시설화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걸 추진 중인데 어떤 시민들은 좀 과한 계획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원 이 원주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근데 어쨌든 후보님은 기본적으로는 좀 방향은 찬성을 하시는 거죠. 이 종축장을 그렇게 활용하는 거는.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난번 지금 김인태 지사 이전에 최민순 지사가 약속을 했었던 거잖아요. 복합문화공간은 오페라하우스를 그렇죠. 그 복합문화센터나 해가지고 이제 대규모 공연장을 약속했던 건데 그렇죠. 그 당시에 강원도하고 강원도 개발공사하고 여러 가지 문제 같이 있으면서 제가 지연됐던 사안입니다. 그 사실 원주에는 1000석 이상 되는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규모의 세계적인 수준 아니 국내 탑 수준의 공연자들이 와서 공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도 역시 1000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계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고 물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대규모 공연장을 만들어 놓으면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연장을 만들어 놓는 것만 그치지 말고 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 강원도하고 원주시가 잘 마련할 게 필요하겠죠. 그것은 사실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강원도와 원주시가 책임지고 그걸 잘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만들 때 저도 같이 노력을 해서 좋은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저희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좁게 말씀을 드리면 좁게 말씀 그래도 원주시의 부담이 덜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주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주체가 좀 그쪽이 되는 식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거고요. 어쨌든 뭐 이 1000석 이상 규모의 지금 원주의 수요가 충분하다고 보고 계신 거고 그 최적으로는 이제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이런 복합문화 공간이 필요하다. 종축장 부지 쪽은 그리고 요거 하나 어쨌든 현실성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2천억 가까운 건립 비용이 들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정부가 어쨌든 긴축재정 기조 아니겠습니까? 국비 확보가 가능할지를 좀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현실성을 좀 어떻게 좀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제 천억으로 지방비 1000억, 국비가 1000억, 지방비 1000억 매칭을 해서 들었는데 국비 1000억이 사실
한 해에 나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규모로 보면 가장 아마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펼친 여러 사업을 감안했을 때는 저희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정도면 그 연차 산업을 해서 실제 2036년이니까 완공되는 건데요. 그때까지 연차 사업을 해서 1,000억 정도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고 문제없는 비용이다. 문제없는 비용이고 다만 이제 강원도와 원주시가 부담하기 굉장히 큰 비용이라서 그렇죠. 그것이 조금 걱정이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국비는 이제 거의 문제가 없다고 국비 생각하시면 확보는 뭐 문제 없고 나머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이제 좀 뭐 되지 앞으로 과제가 않을까 될 생각을 거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원주 이제 도시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그냥 이제 후보님 생각이 좀 궁금해서 네.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시민들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원주가 뭐 지금 시정도 그렇지만 인구 50만, 100만 이렇게 좀 양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 동력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인구 소멸 시대니까 뭔가 이렇게 저출생, 고령화가 이어지면은 좀 도시의 규모를 좀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거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있는 도시를 유지하고 앞으로 수축할 것을 대비하는 좀 수축 도시에 대한 대비,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후보님은 좀 어느 쪽 방향에 좀 동의를 하세요? 저는 원주가 수도권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네. 수축하는 도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계속 성장할 것이다. 성장의 속도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천안이나 아산을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금방 그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한 성장세를 보인 도시들이잖아요. 천안과 아산은 굉장히 성장세가 보이고 있고 그것이 그 접근성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네. 원주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주 원주 복선 열차도 대기도 하고 그렇죠. GTX D 노선이 이제 원주까지 사실 서원주역까지 확장이 되는 건데 네. 연장이 되는 건데 그걸 조금 더 원주역까지 저는 이제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서원주역에서 원주까지. 원주까지도. 왜냐면 서원주역은 아무래도 머니까 그렇죠. 거기서 하게 되면 우리 활용성이 적어서 거기보다는 좀 더 안으로 들어와서 수도권 전체도 마찬가지고 GTX D 노선도 마찬가지로 원주역까지 연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걸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적어도 원주에서 수서까지 원주에서 판교까지는 네. 보통 뭐 빠르면 30분 40분 그래서 수도권 내려가면 거의 그 인재가 내려가는 한계선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뭐 취업 난방한 개선 이런 얘기할 때 원주도 이제 포함될 수 있다.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수축하기보다는 여건을 봤을 때는 좀 더 팽창의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근데 역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접근성 확대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한편으로는 뭐 우려하시는 분들은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그게 뭐 빨대 효과처럼 네. 오히려 원주에 있는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더 유출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럼 원주로 오게 할 유인책이 뭐가 될 것이냐. 그래서 산업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원주 하면 떠오르는 건 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의료기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식품 분야도 있는데 네, 네. 그러면은 뭐 앞서 그 얘기와 맞물려서 앞으로 그러면 산업 구조, 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를 들어, 네,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이제 저희 당에서 판교가 있는 그 어디죠 분당갑, 네. 저희 당 후보로 이광재가 그렇죠. 확정이 원주가 됐습니다. 국회의원을 하셨던. 예. 저는 판교와 원주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판교와 원주를요? 그렇게 되면 판교 쪽을 확장을 해서 원주까지 오게 되면 네. 원주야말로 여러 가지 여건에서 젊은 인재들이 와서 그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산업을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원주의 과제는 그걸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충분히 원주도 확장될 수 있고 빨대 효과가 아니라 좀 더 수도권이 확장되는 확장해 보면 원주까지 오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한테 달려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그런 걸 못 만들어내면 계속 통학하기 좋으니까 다 서울로 가게 될 거고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산업을 원주에서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미래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미래 산업을 우리가 선도적 만들 수 있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공약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첨단산업 교육 특구라는 것을 만들고 창업배를 만들자. 그래야 원주에 있는 대학생들도 원주에서 정착해서 원주에서 창업을 해서 시작을 하고 키울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덕분에 또 딴 사람이 또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원주에서 필요한 모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판교와 원주의 연결을 또 말씀해 주셨을 때 AI 반도체 뭐 예를 드시긴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원주시정 도정 또 강원도정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굉장히 육성을 많이 하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신사업으로 그 반도체 쪽은 좀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뭐 본인이 할 수 있느냐 그 지역에 할 수 있느냐 문제지 당연히 다 하고 싶어 하고 되면야 뭐 그렇죠. 다 추진해야 되는 기본적인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디지털 헬스케어 할 때 거기도 다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동차 부품도 요새는 전부 다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메모리처럼 큰 규모, 파운드리 회사 같은 큰 규모 회사만 필요한 게 아니고 실제 엔비디아 같이 사실 팹리스 회사도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팹리스 회사는 삼성 반도체처럼 대규모 전력, 대규모 용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원주에서 필요한 것은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파운드리는 좀 어렵다고 보시나요? 그 실제 그 파운드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큰 규모가 필요합니다. 사실 메모리 반도체 공장 하나만 한 동만도 보통이 길이로 450m고 폭으로도 150m 정도 됩니다. 그것이 몇 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크고 거기에 소요되는 전력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그걸 갖추면 원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갖춘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주변 조건을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만들면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런 여건이 되어 있으면 대기업도 원주 올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 팹리스 업체들, 원주에 기존에 있던 의료기기나 또 자동차도 될 수 있고 시스템 반도체 하는 AI 반도체 같은 만드는 연결이 되죠. 그런 새로째 그야말로 그 창고에서도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많이 만들어서 그런 시장을 만들어내자 이런 얘기죠. 팹리스부터 어쨌든 좀 더 이 많이 좀 기반을 많이 양성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대기업 파운드리도 올 유인이 생길 것이다. 네네 맞습니다. 이런 로드맵을 구상하고 계신 거고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대기업에 딱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물론 이제 원주가 전력이나 용수가 굉장히 좋고 또 대규모 산업 단지가 있으면 뭐 싼 산업단은 대기업도 얼른 올라가겠죠. 근데 그거 지금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어쨌든 계속 뭔가 기반을 닦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거고. 요거는 이제 원주가 어쨌든 또 다른 방면에서 산업적으로 그동안 잘 해왔던 게 또 사회적 경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 정부 들어서 사회적 경제는 아주 찬바람이잖아요. 예산이 전부 칼질이 되고 있어서. 어쨌든 앞으로 또 22대 국회에서는 이 부분도 원주 입장에서는 또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뭔가 좀 보관이 있으실까요? 어려움에 처한 이 사회적 경제를 살린? 사실 그거는 좀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21대 국회에서 저희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법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국민에서 무조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너무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회적 경제 속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것 속에서 굉장히 공익적 가치를 많이 실현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점점 사그러지면 지금 보통 이제 시장 경제에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회적 경제가 그동안 잘 그나마 그래도 지원되었지만 이게 지금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정쟁의 문제가 돼버리면서 이번 정부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고 어쨌든 22대 국회 가시면은 뭐 이미 정제화돼서 상당히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목소리를 많이 내시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지로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교통 인프라는 앞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수도권 전철 연장 힘쓰겠다고 수도권 전철은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복선 전철을 그래서 수도권 전철로 원래 하겠다는 구상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확정이 안 돼 있잖아요. 됐죠. 그 확정이 돼서 수도권 전철 들어오는 거랑 애초에 수도권 전철 단선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복선으로 만들어라고 한 몇 년 동안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선은 확정이 돼서 지난 1월 달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지금 들어오는 건 준고속철도가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ITX, 마음이라든지 KTX, 이음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하철 이런 게 이제 원주까지 들어오는지를 시민들은 또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요건 아직 제가 알기로는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보통 수도권 전철이라는 개념으로 하는 거죠. 그럼 요거까지도 어쨌든 추진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흔히 하는 이제 지하철 그거를 개념으로 지하철이 이제 보통 지상철로 되게 하죠. 네네네, 하는데 그렇죠. 이제
뭐 지하든 지상이든 어쨌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준고속철도가 아닌 그런 전동 열차가 들어오는지를 그거는 수도권 네. 전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 들어온다고. 예, 지금 아, 작동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에 대해서도 좀 그건 이야기가 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여러 가지 그건 이제 현실적인 문제 좀 있습니다. 네. 필요성이 좀 있고요. 했으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사실 여러 가지 소음 문제라든지 그 항공 관련된 규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묶여 있어서 그걸 확장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또 왜냐 국제공항이 되려면 활주로가 지금 군 공항보다 넓어야 돼, 길어야 되거든요. 더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한 그런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국제공항으로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김포까지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또 저 청주까지 가는 것도 상당히 불편한 거 많이 있거든요. 네, 뭐 청주까지 가서 근데 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많이 불편함에도 있습니다. 불구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원주가 국제공항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원주뿐 아니라 옆에 여주, 이천, 밑에 충주, 제천, 단양, 면도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는 권역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충주보다는 경제성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주 쪽이. 사실 입지적 요건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항의 지금 조건 자체가 뭔가 확장하고 이러기가 좀 난제가 많기 때문에. 완전 많이 있습니다. 섣불리 그것을 하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제공항 승격 방향성은 찬성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많아서 아마 추진하는 데는 굉장히 좀 힘은 많이 들 거다라고 보고 계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례시 얘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 관련 법안도 발의를 하셨었잖아요. 네네. 원주시가 지금 면적 기준을 결국 충족하지 못해서 지금 특례시로 도약을 못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되죠. 이제 후보님이 발의하셨던 네. 것처럼 특례시의 면적 기준을 뭐 절반으로 줄이면. 완화를 해서 하던지 네. 아니면은 횡성 쪽에 있는 이제 치악산 부분을 부분 통합을 해서 특례시 면적을 충족하자 지금 현행 법에 대해 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일단 후보님은 기본적으로는 법 개정을 좀 찬성하시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가야 된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요. 이제 행성군 지역을 원주로 포함하는 것이 행성군민들의 어떤 컨센서스가 있어야 되는 문제라서 그것이 사실 저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차라리 법을 네. 개정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다. 법을 개정하는 게 낫다. 이 법 같은 경우도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다른 또 시와 이제 형평성 문제를 또 제기한 경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면적 기준 완화를 해준다면은 그래서 이게 법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겠냐에 대해서도 의문부호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근데 22대에서는 가능할 거라고 좀 보시나요? 네. 그런데 필요한 것이 정치적인 힘이죠. 삼선이 되시면 예. 무게감이 그만큼 또 실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그런 것 때문에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 의회에서는 조금 어려웠지만 다음 네, 의회에서는 또 네, 가능할 네, 거다라고 하신 거고. 앞서 간간히 언급을 해주셨지만 대표 공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첨단 산업에 어쨌든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첨단 산업 교육특구 조성 또 첨단 국방 우주 산업단지 조성을 네, 대표 네. 공약으로 내걸고 계신데 이름만 들어서는 사실 잘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 공약이 좀 어떤 공약이고 좀 지역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신다면 좀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첨단 산업 교육 특구라는 것은 원주에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나 네, 자동차 부품이나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유무인 드론 드론 산업이거든요. 그 산업에 적용되는 기술이 첨단 기술이고 그런 산업들이 바로 첨단 산업이라고 저희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을 원주에서 필요한 인력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것이 첨단 산업 교육 특구라는 내용이고 첨단 국방과학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주에 있는 군용 피복 납품업체라든지 네. 군용 식품업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저게 있습니다. 이게 웨어러블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군용 웨어러블 장치와 관련되어 있을 수 연계가 있습니다. 가능한. 네.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 부품 강화 또 새로운 모빌리티가 군용 모빌리티에 굉장히 많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첨단 국방 산업에 속하는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원주의 기존 산업과 좀 연계가 많이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거네요. 것을 결합시켜서 원주의 새로운 국방산업단지를 만들자는 것이 첨단 국방산업단지를 만들자는 저의 공약입니다. 이 첨단 산업 교육 특구를 좀 더 살펴보면은 이게 비단 뭐 이렇게 특정 세대만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뭐 유아부터 뭐 초등, 중고등, 대학 청년, 장년, 어르신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보도에 네, 나온 걸 네.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원주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좀 청년이 돼서도 지역에 뿌리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네, 개념인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유아기 때부터 다 연령별로 이 여러 가지 또 정책들을 내놓으셨는데 네. 거기에 맞게.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어떤 그 제가 기사 댓글에도 이게 달려가지고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원주에 어쨌든 첨단 산업 인력을 이렇게 육성하더라도 네. 어쨌든 이제 충분한 일자리가 과연 있겠느냐의 의문은 계속 시민들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안 남으면 네. 어떡할 거냐. 근데 네, 네. 그거에 또 보관으로 내놓으신 게 어쨌든 그럼 첨단 국방 우주 산업 단지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기도 연계되는 게? 하고 저 창업밸리 같은 경우도 약간 있기도 그 하고요. 흥업 쪽에 또 하나 남원지 역사 기존에 있는 의료기기 업체라든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을 네. 고도화해서 음. 거기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첨단 산업 교육 특구의 아.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기존 원주에 있었던 산업 기반과 함께 새로운 또 그렇습니다. 산업 기반을 육성해서 네네. 조화를 하는. 네네네. 거기 기업 그런 기업에서 첨단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필요가 생기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그렇게 연결하는 것이죠. 그런 로드맵을 지금 갖고 네네. 계신 거고요. 이제는 조금 뭐 지속 가능 발전과 관련한 좀 정책을 좀 여쭤보려고 네, 하는데 네. 젊은 인구가 어쨌든 원주를 또 떠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청년 정책 관련해서 좀 여쭤볼 건데 일단은 청년들은 왜 떠난다고 후보님은 생각하세요? 청년들 떠나는 이유 사실은 네. 정말 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많이 떠난다고 문화 생각하죠. 쪽. 네.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취업의 문제, 그렇죠. 네. 둘째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괜찮은 직장에 괜찮은 직업을 갖고 계신 분도 수도권을 가시거든요. 네. 전문직 같은 경우도 그거는 문화적인 어떤 그런 거 차이를 갖고 일자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또 그런 걸 하나는 이제 봤을 때. 물론 가장 폭넓게 말하자면 어떤 일자리 문제 때문에도 서울 쪽에 수도권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걸로 가신 분들이 많기도 하죠. 이렇게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청년 문제 해결하는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사실 청년들이 원주에 정착하기 쉽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냥 주거라든지 네. 양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서울보다 좀 더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하면 문화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충분히 원주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죠. 그건 뭐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첨단 산업에 대한 기반 네. 조성 이 공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은 어쨌든 뭐 일자리 문제를 많이 지적하기도 하지만 이 청년들이 원주에 떠나는 거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쨌든 문화적인 요인도 꽤 있을 것이다라고 맞습니다. 보고 네. 계신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정주 여건과도 연결이 될 텐데 그래서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또 구상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게 네. 앞서 뭐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도 이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원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법정 문화도시 사업도 지금 계속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 마지막 연차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후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연결될 것이냐.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좀 참여를 하고 좀 향유를 하고 또 뭔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왔던 게 지금 법정 문화도시 사업인데 이런 지점도 좀 문화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좀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어떻게 연속성을 가져가게 할 것이냐. 네, 이런 거에 대한 좀 정책적인 보관도 있으실까요? 아직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정리는 안 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 문화적인 문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뭐 그림책 도시라든지 그 유네스코 그 문화도시라든지가 다 네. 지역에 대해서 추진해 왔는데 저희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저희들은 문화적인 부분이 좀 소홀히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중에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여기가 많이 소홀하게 된 것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네. 문화적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지역에 사면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게 여러 군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소외되거나 아니면 위축되면서 문화적인 조건이 좀 부족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옛 원주여고 그 터를 사실 문화의 터전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네. 국비를 받아서 국비 그때도 저도 한 100억 이상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받아서 그걸 완전히 문화 창작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거 마찬가지로 문화 창작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더 사회적 기업 같은 활동을 좀 많이 확대를 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폭넓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 활동 공간을 넓혀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게 사실 문화예술인들 회관 사실 없어요, 원주에. 그 예총 보면 사무실 보면 네. 치앙예술관 지하에서 막 그렇게 계시거든요. 음. 그만큼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원주도 빨리 그 이제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공간 확충이 좀 필요하다. 네네네. 그래서 그 문화인들이 같이 모여서 사무실 같이 좀 같이 공유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젊은 근데 이제 청년 문화 기획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정책적으로 좀 궁금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게 시정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정책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젊은 청년 문화 기획자들이 원주에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을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엔 뭔가 원주에서 자기 능력을 써먹을 상황이 없어서 이제 지역을 떠나는 상황도 이제 벌어지는데 그런 데 있어서의 뭐 정책적 지원, 그러니까 뭔가 일할 수 있는 뭔가 콘텐츠 자원들을 계속 공급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좀 그래도 관심은 좀 그래도 갖고 계실까요? 저는 엄청 관심이 많았죠. 지금도 많고 제가 그 문화예술 단체도 실제 관여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원래도 관심 좀 많으셨군요. 예, 뭐 제가 합창단 단장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여러 교류도 많이 있었는데 뭐 국회의원 하면서 직접적으로 그걸 같이 하지 못해서 있긴 하지만 그 사실 지역에 보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문화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인들께서.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걸 굉장히 부족함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그러니까 문화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 문화예술 뭐 기본법 이런 것을 만들고자 했는데 그거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결국 이제 중앙정부 특히 이제 기재부 같은 데서는 예산적인 문제를 가지고 딱 틀어주면서 뭔가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네요. 뭐 생산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너무 이제 과도하게 항구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우려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것을 계속 이제 반대하고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안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그런 게 국회의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만 맡겨놓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호도에 따라서 강조되는 분야가 생기고 소외받는 분야가 생기게 되는 경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실 균형을 맞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관련 법을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꾸준히 추진해서 그런 걸 세워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시고 어쨌든 계속 강조하시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또 힘이 더 실리실 거기 때문에 네, 제가 확실히 힘을 실어서 실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못했던 것도 좀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보고 계신 거고요. 대학 얘기 아까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뭐 창업 밸리를 통해서 이제 살리겠다는 얘기는 해주셨어요. 근데 뭐 나머지 대학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상지대나 이제 경동대 이런 대학들. 지금 정부는 글로컬 대학 이제 정책을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한마디로 보면은 결국에는 살릴 대학에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대학은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원주권의 어떤 4년제 5개 대학을 좀 살릴 방안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대학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맞다고 보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대학이 사실 뭐 저 순수학문도 있고 진리를 추구하는 전당이기도 하고 그래서 꼭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 자꾸 이거 대학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학에서는 대학별로 특성화된 부분을 하나씩 길러야 됩니다. 다 골고루 싹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전제를 하고 한 분야라도 그 분야가 국내 최고의 수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화된 뭔가 하나를 좀 육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각자 또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 특성을 정말 잘 살리면 가능하거든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부분이 확실히 강점이 있고 의료 부분하고 한라대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산업이 확실히 강점이 있고 거기는 이제 전기차 같은 신개념 모빌리티도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상지대 같은 경우는 한방과 이런 부분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저희 동구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호 인력 같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도 하고
강원대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이 돼 있기도 하지만 바이오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 갖고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키워서 그 부분을 국내 탑 클래스로 만든다고 하면 결국 그 대학이 전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교육부가 하는 글로컬 대학은 좀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은 사실은 그런 특화를 좀 지원하기보다는 그냥 일률적으로 약간 맞습니다. 선별하는 느낌이라서 일률적으로 돈만 지원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각 대학에서 잘 되는 데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뭐 물론 사업이 이제 바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결과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죠. 이게 잘 계획을 해서 대학별로 할 수도 하고 그걸 지원하는 교육부 쪽에서도 이걸 잘 좀 설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방향성은 각 대학별로 이미 갖고 있는 어떤 특화된 그런 뭐 커리큘럼 학과나 기반을 좀 살려야 된다. 그거를 굉장히 고도화해서 음, 거기 정도는 적어도 국내 최고 수준이다. 음,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여러 좋은 유수의 대학이 있지만 그래서 존스 홉킨스 하면 의과 대학을 최고라고 보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거 만들어주면 다른 학과도 자연적으로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후위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근데 네. 복잡하고 많은 얘기를. 아, 네네. 잠깐 좀 쉬었다 하실까요? 아니. 네, 그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시다는 말씀. 네네네. 저희가 좀 시민들이 궁금해할 영역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는 또 기후위기를 워낙 또 많이 또 궁금해하셔서 그래서 어쨌든 기후위기 시대니까 실효성 있는 좀 탄소 중립 정책이 좀 절실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뭐 필요성은 당연히 공감을 하시죠? 기후위기에 대한 당연하죠. 위기입니다. 실제로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좀 이제 속도에 따라 감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뭐 친환경차 보급 이런 걸 그냥 확대하는 방향에 그냥 좀 정책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지금 당장 아주 적극적인 정책을 해도 늦었다. 그래서 정말 뭐 승용차에 부담을 주고 주차장을 뭐 줄이고 유럽처럼 정말 뭐 사람들이 그냥 차보다는 좀 더 대중교통이나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아예 싹 바꾸는 과감한 정책까지도 필요하다라는 입장도 있는데 속도와 감도에 대해서 후보님은 좀 어느 쪽에 동의를 하시나요? 좀 속도를 좀 내야 된다는 지금보다는 필요는 있지만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예, 네.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저희들이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하나를 택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은 또 어차피 저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정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저희도 지난 정부 수준으로 해서 했으면 상당한 효과를 거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균형적인 생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후퇴했다고 후퇴 많이 했죠.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물론 지난 정부 때 저희들이 그런 속도를 하면서 기업에 부담이 부담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있었죠.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정도는 부담이 가능한 정도의 부담이었고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현 정부 와서는 그것이 완전히 기업을 좀 중시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기업 입장에서 그렇거든요. 이익 창출이 목적입니다. 거기는 조금 부담할 수 있는 그만큼 조금 부담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성이. 뭐 당장의 이익이 중요한 상황이니까. 뭐 주주들의 이야기도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조정하는 것이 정치적 역할이거든요. 부담 가능한 정도 수준까지 부담하도록 좀 약간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정도 있어야 되는 그게 필요한데 지금 정부는 그것이 너무 후퇴했다고 보여지고 지금 정부 속도보다는 조금 더 기후변화에 대응한 속도를 빨리 높여야 됩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의 그 정도의 정책이 가장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보고 계신 거고. 앞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산업 조성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역시 뭐 이제는 아리백이라든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도 굉장히 필요할 텐데 기업 유치와 또 맞물려서 말이죠. 이거에 대한 좀 대책은 어떻게 좀 구상을 하고 계세요? 에너지 전환 대책이나 이런 거는? 지금 저희들은 아리백을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를 좀 더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렸고 실제로 친환경 에너지도 예전보다는 좀 더 비용을 덜 들여가면서 많이 할 수 있는 기준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 관련된 그 산업도 굉장히 큰 산업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 친환경 재생에너지 하면 완전히 좀 터부시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발전이 좀 정체돼 있고 후퇴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원자력을 통해서 그걸 회복한다고 하는데 사실 원자력을 통해서
원자력 자체에 대한 그 가부도 있긴 하지만 원자력이 과연 그 아리백을 대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 세계적으로 공감대 형성되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로는 인정을 못 받고 있죠, 세계적으로는. 예, 그래서 지금 뭐 얼마 전에 이제 어제 그저께 대정부 질문에서 나와서 네. 어느 장관이가 말씀하시기를 뭐 세계적으로 몇 개 나라가 그 원전을 그 아리백을 대체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려고 한다. 그쪽 공감을 했다 얘기하는데 굉장히 소수거든요. 아, 그렇죠.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주류라고 볼 수 없죠. 주류가 아닌 나라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실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BMW라든지 이런 회사로부터 아리백이 충전 완전 못하겠다 그러면 저희들 대항할 수가 없는 거게 됩니다. 앞으로 그 앞서 공약하신 여러 가지 뭐 첨단 국방 우주 산업 반지라든지 뭐 창업 밸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강하게 간다면은 뭐 이런 산단들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의무화한다든지 좀 더 강제성 있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네. 후보님은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거기까지는 좀 더 저희들이 아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저희들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다. 어쨌든 저희들이만 이제 창업 같은 경우는 그 대규모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은 아직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은 좀 더 또 신기술이란 건 조금 더 에너지 전략적으로 가게 될 수 있게 되고도 하고 그렇게 돼서 좀 더 친환경이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 연결해서 공약은 아직 제가 구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는 예, 상황이고요. 예. 그거는. 강원특별법 어쨌든 만드시는데도 굉장히 또 함께 일조를 하셨고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강원도에 불필요하게 있었던 규제를 완화해서 뭔가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는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후위기와 맞물린 또 질문인데 규제 완화를 좀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뭐 시정이나 도정 결국 뭐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서는 원주에 있는 여러 가지 물 규제나 이런 것도 다 해제해야 된다는 입장이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조절을 해야 될 부분이 강원도에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온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도하게 상선 보호구역 같은 걸로 좀 과하다고 보시면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비교적 원주가 좀 엄격하다 과하게 돼 지금. 있고 또 강원도 같은 경우는 너무 복합해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고도 제한 같은 규제도 제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태양농공단지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비행 때문에 고도 제한 구역에 걸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높이 이상은 건물을 못 짓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제로 거기 있는 좀 큰 회사가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증축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고도 제한에 걸려서 그게 안 됐었어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그 고도 제한의 높이가 앞에 있는 산 높이하고 비슷합니다. 현실성이 없는 네, 규제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런 게 지금 강원도에 꽤 많다고 꽤 많이 보시고 있습니다. 그런 거 위주로 좀 풀어야 된다 규제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저희 강원도 영구적으로 주어져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법은 한시적으로 주어져 놨기 때문에 이 강원도가 그리고 각 지자체가 정말 현명하게 저희한테 위임된 이 권한을 잘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규제를 해제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면 반발이 엄청 커지겠죠. 엄청난 또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되겠네요. 그럼요. 저희들이 한시로 되어 있는 이 우리 자치 권한을 연장할 때 다른 도시에서 다른 시도에서 승인 안 해주겠죠. 강원도 국회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때 강원도가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자치권을 잘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또 잘 균형을 유지하면서 행사해서 저도 되는구나. 강원도에 맡겨도 괜찮구나. 이런 것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네요. 지금 어떤 뭐 특히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강원도가 너무 지금 강원도정이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우려까지 포괄해서 좀 다양한 의견을 결국 반영해서 네. 이 규제 완화나 이런 걸 해야 나중에 그렇습니다. 정말 강원도를 위한 결정으로 남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의견을 포괄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네. 나중에 결국 그런 후폭풍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절대농지 부분이 있거든요. 절대농지에 따른 규제가 많이 네.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다 원주에 사시기 때문에 아시지만 서곡 1, 2, 서곡 1 이런 데는 바로 옆에가 아파트 있고 또 바로 옆에 또 상가 있고 다 그런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절대농지가 있다는 게 저 이해가 쉽게 거기 계신 분들은 이해가 가겠습니까? 또 막 건영 아파트 바로 옆에 땅.
그 행구동에 그런 데 같은 경우에 그것이 바로 옆에 있는 이면은 아무렇게나 다 개발해도 되고 아니 아무렇게나 안 되지만 물론 좀 그렇죠. 자유롭게 네. 개발해도 되고 거기 딱 붙어있는 논밭은 전혀 못하게 된다. 이러면 사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절대농지 해제 같은 경우는 물론 정말 중요한 농전 그 평야지대 그걸 마구잡이로 할 수는 없죠. 다만 그렇지 않고 거의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절대농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는 뭐 합리적인 그렇습니다. 규제와 나일 네, 것이다. 네, 네, 네. 거고. 조금 주제를 또 바꾸면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 어떤 걸 좀 구성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뭐 여성, 뭐 노인, 장애인, 이주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 가지 뭐 사회적 약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뭐 좀 관심 있는 뭔가 지원책이나 방안, 특별히 법안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 장애인 문제. 장애인 활동을 좀 적절할 수 있도록 지금도 저희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추진하고 네. 있는 것이 장애인 평생교육법이라든지 장애인 주거지원법인 장애인 이동권 관련된 법 등등이 있어서 장애인들 사회적으로 다 융화돼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 현실적으로 강원도 원주의 경우에 특히 원주의 경우에 장애인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장애인 체육시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전용 체육관 원주에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지금 저 퇴장일동에 보면 네. 뭐 드림체육관이라 해서 장애인들께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관이 있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장애인, 비장애인 같이 활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체육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헬스장이라든지 아니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 장애인들께서 이용하시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만들어서 장애인들께서 헬스장이라든지 아니면 수영장이라든지 좀 자유롭고 또 편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국회의원의 역할 뭐 지금까지 의정 활동하시면서도 그랬지만은 이제 국회의원은 또 기본적으로 정부를 또 뭐 지원도 하겠지만 견제하는 것도 하나의 또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런 점에서 중앙 정치를 바라보는 또 후보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더라고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 말뿐인 정치가 아닌 우리 삶이 나아지는 진짜 정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취임 만 2년을 향해 가는 윤석열 정부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첫째는 국회의 견제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죠. 국회의 견제를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시행령을 통해서 그 우회해서 하고 있고요. 근데 국회가 또 하려면 또 완전히 회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거부권 같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거부권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죠. 저는 기본적으로 소통이 안 돼도 너무 안 된다. 제가 이제 원내수석을 하면서 네. 원내수석이라는 것이 국민의힘하고 여당하고 교섭하는 이제 직접 교섭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A라는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받기 어려운 것도 많이 있겠죠. 뭐 간호법 같은 경우도 있을 거는데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작할 때 저희들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마찬가지죠. 거부권이 행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제 와서 뭐 이것저것 가지고 옵니다. 이런 것이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법을 추진하면 저기에서 와서 아이고 몇 개는 빼고 이렇게 하자. 최근에 쓴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네. 마찬가지거든요. 거기 조사기구 같은 경우도 그러면 조사기구 어떤 것을 원하냐는 것을 여러 번 같이 얘기를 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전혀 대안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애초에. 일단.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의 역할이 완전히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당도 지금 어쨌든 네. 그렇게 뭔가 이렇게 협상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정부와 거의 발맞춰서 약간 소통을 거의 네, 안 하는 네. 듯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저희도 반성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여당할 때 그렇게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솔직한 고백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다 여당일 때 우리가 그렇게 못했다. 근데 그래서 정권을 바뀌었으면 지금 든 여당들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아쉽고요. 저희들은 좀 그 점을 정치가 바꿔나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22대 국회는 어쨌든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요거는 좀 껄끄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겠는데 어쨌든 지금 여당 시장과 지역 발전에서 호흡을 맞춰 오셨습니다. 네, 앞으로 또 22대 국회 가신다면은 또
계속 맞춰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한동안은 이제 지역 주민들은 어쨌든 3선에 성공하시면 어쨌든 여야가 입장은 다르긴 하겠지만은 어떻게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 시정과 또 호흡을 맞춰 갈지 힘을 합칠지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방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취임 1년 반 지금 넘어선 원광수 시정 민선 8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방향이? 원광시장이 그 여러 가지 뭐 본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저희들 가시적으로 들어온 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로 전체적으로 원주시 전체를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했다고 하고 잘 안 보이는 분이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아카데미 관련된 경우도 네. 좀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렇게 신속하게 할 필요가 필요가 꼭 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보시는 부족했죠. 거군요. 왜냐하면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그 가까운 쪽에 사실 거의 주차 자리 한 200개 정도 되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그렇게 시급한 필요 없다고 봤는데 그렇게 좀 아쉽기도 하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소홀해서 그쪽이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지난번 전 시장이 했던 여러 가지 추진한 사업들 예를 들어서 금대리 그 관광 또아리골 같은 관광 그 진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다시 속개되는 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원광시장이 경제가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 원주를 이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라는 취지라는 것은 당연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교육원도 재작년 국회 때 제가 국비를 확보를 해서 원광시장이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기업 관련된 것도 저도 같이 협력을 했는데 그런 쪽은 잘 되어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뭐 현실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는 점이 좀 아쉽기도 하고 앞으로도 해야 될 부분도 사실 시민들이 좋게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텐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그렇죠. 또 정말 이제 저희들하고 그 가치가 다른 부분에 간다라면 거기는 좀 달릴 수도 그건 뭐 있겠죠. 어려움이 네, 있겠죠. 어렵겠죠. 뭐 정당의 차이를 넘어설 수는 또 없는 부분도 네, 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가치가 다른 것까지 하지는 않기 때문에 또 원주시 차원에서 그렇게 다른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지금 민선 8기가 여러 가지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나 뭐 어쨌든 원주를 위해 뭔가 발전한 일에 있어서는 뭐 크게 의견 차이가 그렇게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뭐 충분히 힘을 합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계신 거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로 가서 뭐 지금까지도 많은 입법 활동을 하셨지만은 네네. 22대 국회 가시면은 어떤 법을 가장 좀 먼저 발의를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뭐 당장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자영업자들 부담을 줄어들기 위해서 자영업자들 임대료를 경감하는 관련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어떤 식으로 경감을 그거를 해주나요? 이제 소득 세금 공제하는 게 포함시키게 한다든지 하는 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어린 아이들을 돌봄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돌봄 자체의 그거를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법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정말 또 제가 8년 동안 계속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그 보훈 가족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미망인들도 계시고 또 유자녀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이제 유자녀는 뭐냐 하면 그 돌아가신 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고아가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유자녀분들이나 아니면 미망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보훈의 대우가 다른 보훈 종류가 약간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다른 부분하고 같이 예우를 맞춰주는 게 필요한데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좀 어떻게 보면 산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적인 보훈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도 저희도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죠. 그 시골 가면 마을 안길 가지고 싸움이 많습니다. 요새 뉴스도 많이 나오죠. 예. 좀 그걸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전에는 사실 제가 이제 20대 국회 들어가면서 그거를 하면서 도로법 개정을 하면서 마을 안길도 다 포함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가적인 부담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전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뭐 원주만 해도 상당할 텐데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걸 결국은 그 비용 부담은 상당한 부분을
수익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그걸 할 수 있도록 법의 방향을 좀 그렇게 잡고 계신 거군요. 잡아서 하면 국가의 부담을 좀 줄이면서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제가 새로운 이번에 이제 22대 국회에 제가 들어가면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어쨌든 할 일을 굉장히 지금 많이 이미 또 생각을 해놓고 계신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혹시 마지막으로 좀 못하신 말씀 있으면 마무리 좀 예.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참 좋은 시간 같이 해서 고맙습니다. 예. 또 이게 장소도 굉장히 좀 좋은데요. 아직 전에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기가 슈퍼를 하던 자리인데 이렇게 잘 맞습니다. 만들어놨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변화할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지역 굉장히 좀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원주에서 공산동 쪽. 네. 오래된 지역이고요. 여기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정치하는 것은 정말 시민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더운 삶을 살게 하기고 또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꾸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들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저는 22대 국회에서 꼭 다시 여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면서 찾아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힘 있는 일꾼으로서 또 원주 지역에서 참 정말 이게 그 연속해서 나오지 않았던 삼선으로서 정치적 힘을 원주 시민과 함께 같이 생각하면서 원주 발전에서 꼭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어필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의원이 되면 원주를 위해 어떻게 일할 건지 원주 아는 척의 후보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시간. 지금까지 원주시 을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후보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